아시는 대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가장 핵심은 양측이 침략당하면 상호 군사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물론 자동 군사 개입보다는 낮은 수준의 조약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군사 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러시아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 조약이었습니다. 기존 2002년에 체결했던 조약에 담긴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 이 내용보다 격상된 것입니다. 즉각 접촉한다는 것은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움을 구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하자 그러면 즉각 접촉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군사 지원한다. 따라서 군사 개입의 길은 훨씬 더 커졌고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에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예지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북한도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보다 강한 수위의 군사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너 미사일 개발 실험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넣으면 사실 북한도 고립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죠. 근데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그래 얼마든지 열심히 해 이런다면은 이건 사실 진짜 북한으로서는 득세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말이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야 결의문 한 장이라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을 공식적으로 두둔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앞으로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이런 안보리의 그 활동 폭이 대단히 좁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또 새로운 도발을 했다든지 제재받을 일을 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 이렇게 감싸고 들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러시아가 조약에 따라서 군사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당장은 아니라도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첨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 이런 것들 전수해주면 이거 정말 동북아시아는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북한이 공들이고 있는 게 이제 군사 정찰 위성 개발인데 만리경 1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은 우주 궤도에 진입이 성공했다. 얼마 전에 쏘았을 때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한 말을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만리경 1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한국 지역의 특정 목표물 상공을 하루 3번 정도 관찰해서는 이 정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런 정찰 위성 기능을 강화하는데 러시아가 도와준다면 여러분 미국하고 러시아 두 나라 중에 누가 먼저 우주에다가 위성을 쐈게 해요? 러시아, 소련입니다. 미국이 그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이 훨씬 미국보다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다. 최근에 또 우주 개발에 있어서는 미국이 또 상당한 기술 진보를 이뤘으니까요. 어쨌든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노하우가 상당해요. 자, 이 노하우를 러시아가 북한에다 전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목표를 정하기 위한 용도, 그 정찰 위성의 기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종 제재를 가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갈등도 격화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섭니다. 이번 북러 조약에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탄약과 군수물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북한 스스로 군사 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비용을 인민이 아니라 이 군사 비용으로 국방 비용으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들이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폭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정부는 뭘 해야 하느냐? 안보 딜레마를 이제 막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 대화 그리고 신뢰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 탈냉전 후 30년 동안
중국, 러시아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러시아에서 한국 상품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 도시락 라면입니다. 팔도의 도시락 라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러시아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저도 예전에 목사고시 볼 때 한 열흘 넘게 그 도시락 라면을 좋아해서 제가 한 2박스 사들고 들어갔어요. 지금 다시는 안 먹어요. 도시락 라면을. 물려가지고. 예. 근데 그쪽은 안 물리나 봐요.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고,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더 나빠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균형자 외교를 펼쳐왔단 말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30년 동안 순탄한 한러 관계, 한중 관계를 이끌어왔는데 그걸 누가 깼습니까? 집권하자마자 우리는 미국, 일본과 한편 먹을래 했던 윤석열입니다. 냉전 해체 후에도 한반도 분단 상황이 유지된 상황에서 또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어쨌든 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균형자 외교를 펼쳤어야 할 한국이 말이죠.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미국, 일본이 우리 편. 당연히 그러면 북한이 이 기회를 노리겠습니까? 안 노리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그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중국과 북한 사이는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안 좋았어요. 물론 서로 뭐 적대적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한국, 일본 사이를 방불케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였어요. 예, 그럴 정도로 북한과 중국 사이가 상당한 좀 냉기류가 있었는데 이번 그 윤석열 정권 이후로 북중러의 그 관계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도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뭐 군사 개입까지 가능한 이런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편치 않는 기색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미일이 뭉치려고 한다면은 북중러가 또 연대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한계를 노출해온 외교 안보 라인, 김태효를 위시한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가 절실해 보입니다. 예. 러시아가 핵무기 관련 기술을 북한이 원하는 모두 주기로 했는지는 뭐 지금 파악은 안 되지만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걸 항상 상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이가 민주정부 때 한반도 평화정책 굉장히 우습게 봤죠. 아니 이걸 왜 도대체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칼과 망치를 들고 찌르고 부수고 할 일은 아니죠. 이게 한반도 평화정책이 얼마나 정교한 외교 기술인데요. 윤석열이처럼 깡패같이 할 수 있는 외교가 아닙니다. 예, 칼폰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외교의 실패다. 그러니까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의 목표는 외교입니까? 전쟁입니까? 조지 푸나이의 말도 있습니다. 외교는 군사력의 연장이다. 그렇죠. 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전쟁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외교라는 거예요. 예, 아무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국민의 어떤 안정된 평화로운 일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뭐 북한에서 똥풍선이 날라와도 신경 안 쓰고 국민들이 병원 가서 진료도 못 받는 상황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감당하셔야지 이러고 있고, 나라가 왜 있습니까? 정부가 왜 있나요? 그 세금은 왜 냅니까?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민이 정권을 바꿔야죠. 네.